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자마자 펼쳐진 풍경에 절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2달 전부터 한 얘기 또 한다고 있는 대로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간의 전적이 있어 불안한 마음에 얘기하고 또 얘기했던 일이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친정 동생네 가족들과 점심 식사 약속이 있으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시간만 집에서 아버님을 좀 돌봐달라고 한 게요. 저희 시아버지는 치매입니다. 그것도 아래 하반신을 전혀 못 쓰시는 상태에서 치매가 오신 상황이라 병원에 모시기에는 돈도 돈이지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아버님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제가 아버님을 돌보게 되었죠. 결혼 전에 잠깐 간호사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내가 다 할 거야. 평생을 내 남편 돌봤는데 끝까지 해야지. 하지만 내가 전문적인 생각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이래저래 혼자는 힘드니 내가 지금 너희 살고 있는 집 남은 할부금 대신 내줄 테니 그거 월세로 돌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지 않으련? 처음에는 싫었습니다. 남은 아파트 할부금이래봐야 5천도 채 안 되었고 그거 저랑 남편이 3년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월세 들어오는 것도 100이 안 되니 굳이 제가 안락한 삶 저버리고 거기를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말씀을 몇 번 무시했더니 평생 저 무시하면서 전화 한 번 안 하던 싸가지 신우가 전화를 해서 글쎄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정신 못 차려요? 빚잔치 하는 거 우리 엄마가 갚아주려고 좋게 좋게 말했는데 귓구멍이 막힌 거야, 뇌가 멈춘 거야. 대체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빚잔치라니요? 뭐야, 모르는 거야? 오빠 회사 잘린 지 1년이잖아요. 그동안 출근한다고 나와서 계속 엄마 집 와서 뭉개다 가고 그랬는데 몰랐던 거예요? 난 또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줄 알고 속으로 뻔뻔하다고 언니 욕 엄청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멍하게 수화기만 들고 있자니 신우이가 이죽거리며 자초지종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회사 돈은 왜 손대서 퇴직금 다 때려붓고도 1,500 부족해서 나한테 500, 엄마한테 1,000 빌려가서 회사에 갚아주고 나왔어요. 그리고도 집에 생활비는 또 꼬박꼬박 갖다 줘야 한다고 하대. 엄마가 그거 계속 대주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힘드니까 와서 몸빵하라고 기회 준 건데 상황이나 알고 튕겨요 진짜. 아 짜증나. 아 내 돈 좀 갚고. 버럭 성질을 내며 신우이가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죠. 마침 몇 번 인사도 하고 잘 지냈던 남편의 직속 후배 대리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 과장 아내다.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몹시 곤란한 목소리로 회사에서 전화하기는 좀 그렇다고 핸드폰 번호 알려주면 자기가 저한테 나중에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 알려주고 기다렸죠. 한 30분 정도 뒤에 전화를 한 그 사람을 통해 저는 그동안의 사건 전말을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글쎄 이 미친 인간이 거래처 대금을 뻥튀기해서 기재하고 백마진으로 돈을 받아 챙기면서 그게 또 무슨 권력이라고 거래처에 갑질까지 했다네요. 그렇게 지난 3년간 해먹은 돈이 거의 1억이 넘는데 그것도 거래처 사람 하나가 작정하고 회사로 뛰쳐와 쇠몽둥이 들고 행패 부리면서 다 뒤엎는 바람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윗사람한테 조용히 전화하거나 따로 따졌으면 아마 그냥 경고하고 돈만 돌려받고 끝났을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 이 바닥에서 1, 2천 백마진 안 챙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갑질이 많이 심했나 봐요. 백마진까지는 관리련이 하고 넘겼던 분들이 갑질은 참다 그냥 터뜨리신 거죠. 회사에 쇠파이프 들고 와서 박 과장님 나오라고 후드려 패버린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그 바람에 전 회사 사람들이 다 알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회사 나가시게 된 거예요. 기가 탁 막혔습니다. 집에서도 가끔 저한테 으르딱딱거리는 게 있어서 싸우곤 하는데 그걸 밖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게 어이없었고, 그래서 회사 잘렸으면서도 1년을 야무지게 숨겼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게 내년도 사업계획 회의하느라 너무 힘들었다며 저녁에 고기 구워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들어오는 남편을 현관에서 붙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라고 지금 어디서 오는 거냐고 캐물었죠. 처음에는 딱 잡아떼더라고요. 오히려 화를 내면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뭐 하는 거냐고 하길래 제가 그만 폭발해서 신발 한 짝 집어들고 펑펑 때리며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야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년만 시댁으로 들어가 살며 여기서 월세 나오는 걸로 돈 갚고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나오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했더니 펄펄 뛰며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2달을 냉전과 화해, 논의와 싸움을 반복하다가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 어디서 비명 행사했다고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자신 있는데 시아버지는 제게 좀 다른 분, 애틋한 대상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냥 다 떠나서 시아버지 가시는 길까지 편하게 모시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고 구박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람 좋은 척 허허하며 모른 척하던 남편, 이 사람들과는 달리 시아버지는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일찍 아빠를 잃고 엄마 손에만 자라서 사실 남자 어른들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덕분에 남자 어른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알게 되곤 했습니다. 어디 친구분들과 놀러 갔다 오실 때면 시아버지는 다른 사람 선물은 안 사와도 꼭 제 선물은 사오셨습니다. 특히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인데 다른 건 몰라도 약간 버터 향이 나는 바삭한 과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걸 아시고는 시아버지가 항상 슬그머니 저한테 그 과자를 하나씩 사다 주시곤 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제 과자를 사왔을 때 시어머니가 뭘 이런 걸 사오냐고 구박을 몇 번 하셨더니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 몰래 저한테 과자를 사서 쓱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나름 시아버지와 저만의 비밀스러운 거래였다고나 할까요? 저도 시아버지가 유달리 좋아하시는 술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항상 그 술만 드시려고 하면 펄펄 뛰시거든요. 그래서 늘 물잔에다가 그 술을 조금씩 따라서 눈 찡긋하며 시아버지에게 넘겨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저는 둘만의 유대관계가 있는 편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이유 없이 저한테 한 소리 하거나 시누이가 꼴질을 할 때면 어김없이 시아버지가 어른의 모습으로 아주 냉정하게 그 두 사람에게 매운 소리 한 번씩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질투인지 짜증인지 저한테 조금 더 성을 내기는 했어도 저는 그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행복하곤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 생일 챙겨주는 건 시댁에서 시아버지 한 분뿐이었거든요. 어딜 가나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는 얘기 잊지 않으시고 항상 저한테 우리 집에 시집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예뻐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을 못 쓰게 되시고 치매까지 오셔서 집에 계신 후부터는 사실 다른 거는 둘째치고 시아버지가 저한테 다정하게 한 말씀 해주는 거
그걸 못 듣는 게 가장 속상했습니다. 게다가 저랑 시아버지 정말 유머 코드도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유머러스하게 하는 얘기 시아버지가 듣고 웃어주시는 게 세상 제일 행복했는데 그걸 못하는 것도 참 슬픈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너무 미웠지만 그런 시아버지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잘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그냥 시댁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다. 처음 몇 달은 시어머니도 겉으로나마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어쨌거나 제가 감으로 해서 시어머니가 여러모로 편해지신 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저한테 정말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요. 사람이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힘든 거 한 번씩 잊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람이 간사하죠. 편한 게 지속되고 나니까 그게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아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당신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테니 저는 그저 옆에서 보조만 해달라. 한 번씩 쉬고 싶을 때 쉬는 시간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시어머니는 어느새 시아버지를 저한테 오롯이 맡기고 혼자 놀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호사로 일할 때 그런 할머니들이 있었어요. 물론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남편이 알아누워 있으면 그분들 옆에서 단신 생활 희생해가며 함께 투병하듯 간병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혹 와병 환자 두고 이제야 나는 내 자유를 찾았다는 듯 간병인에게 오롯이 맡겨두고 혼자 막 놀러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영락없는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평생 취미는 돈 들고 귀찮은데 못하러 갔냐고 하셨던 분이 아버님이 치매로 누워 계신 다음부터 하는 취미가 5개, 6개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파크 골프를 치고 어떤 날은 수영을 하고 어떤 날은 맛있는 음식점 투어를 하고 정말 만나는 언니 동생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셨는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교적인 분인 줄 처음 알았잖아요. 게다가 시누이도 처음 한두 달은 자기 아빠한테 와서 그렇게 옆에서 울고 얘기 걸고 세상 다시 없는 효녀인 척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싹 발길 끊고 오히려 아버님이 약간 용변을 지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싫은 티 확 내고 나가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시아버지는 오롯이 제 차지가 됐죠. 그나마 다행인 건 다른 사람한테는 막 욕도 하고 소리도 고래고래 지르고 폭력적으로 이것저것 던지는 시아버지가 저랑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얌전해지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그것도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억이 안 나셔도 그래도 며느리 힘들게 하는 건 싫어서 이러시나 싶어서 그런 시아버지가 고맙고 안쓰러워 저라도 끝까지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저도 제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정 식구들하고 진짜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몇 년 만에 제 시간 갖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동생이 평생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던 정교수가 돼서 다 같이 모여 축하를 하는 자리, 정말 그 점심 식사 자리에 한 번만 제가 갈 수 있게 누구도 나서 아침부터 시아버지를 좀 돌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백수건달 남편도 새벽같이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시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시누이는 전화기를 꺼놓은 상태였던 겁니다. 결국 저는 그날도 치매 시아버지를 혼자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남동생에게 또 무심하고 나쁜 누나가 되어야만 했죠. 속도 모르고 남동생이 저한테 원망어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남동생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며 제가 시아버지를 모셔봐야 대체 무슨 영광과 영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서러움이 왈칵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슬펐던 건 그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제 일이 글쎄 시아버지 돌보는 거라며 일을 놓고 뛰쳐나갈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너무 얄미워서 자기가 없던 약속 만들어 일부러 나갔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사람이 뚫린 입으로 할 소리입니까? 제가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을 그딴 눈으로 보니까 남편 기가 죽어서 되는 일도 안 되는 거래요, 글쎄. 너무 서러워서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시아버지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신 하나도 없이 그저 멍하기만 하신 우리 시아버지가 갑자기 제 귀를 툭툭 두들기며 글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이건 또 무슨 헛소리인가 싶어 시아버지를 다독다독했습니다. 숫자 세고 싶으세요? 10이랑 9는 어디 갔어요? 10이랑 9는 어디 가고 8부터만 그렇게 세세요. 아버님, 숫자 세고 싶으면 천천히 처음부터 세셔야죠. 아니야. 8, 7, 6, 5, 4, 3, 2, 1이 맞아. 이건 대체 무슨 소린지 영 영문 모를 소리였지만 그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웃으면서 저한테 속삭이듯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아버지가 간만에 너무 고맙고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아버님 머리를 살살 쓰다듬으며 마치 아기 대하듯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조금 더 건강하게 옆에 있어 주셨어야 제가 웃을 일이 많을 텐데 아버님이 너무 일찍 편찮으셔서 제가 서러운 게 많아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또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더라고요. 남한강에 가면 예쁜 바위가 있어. 그 바위로 가면 8, 7, 6, 5, 4, 3, 1이 있어. 진짜야? 정말 모를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있는 대로 꼬라지 부리고 방에 들어가서 꼼짝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뭔가 시아버지가 중얼중얼하는 얘기를 듣고 밖으로 나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뭐라 그러셨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한강에 예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87654321이라는 게 있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글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휴, 미친 영감탱이 헛소리만 쭉쭉 하지 말고 집에 있던 금덩이 숨긴 데나 말해주지. 그거는 왜 헛소리로도 안 하나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무슨 얘기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살짝 당황하다가 그래도 시아버지와 가장 오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에 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입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인터넷 어디에서 그런 걸 보셨대요. 아프면 버림받는다고 침대 밑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놓고 자기 잘 간병하는 자식들한테 그때마다 돈 주는 그런 얘기를 보셨다나요? 그걸 보고 당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재산들 다 처분해서 금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대체 그 금을 어디다 뒀는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렇게 치매가 와버리셨다는 거죠. 저희 시아버지가 그래도 평생 장사 열심히 하셔서 아예 재산이 없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한두 번 자기가 이렇게 폭삭 망하기 전에 아버님이 좀 제정신이셨으면 그냥 아버지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가장 빨리 끝났을 걸 아버님이 너무 일찍 정신을 잃으셨다고 투덜거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끔 치매 노인들도 정신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다가도 돌아올 때가 있다잖니? 너희 시아버지 혹시 잠깐 정신 돌아와서 멀쩡한 것 같으면 그때 꼭 물어봐라. 그 금덩이들 다 어쨌냐고.
그것만 있어도 우리 식구 평생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순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저렇게 똥오줌 못 가리고 기저귀 차고 누워있으면 어서 정신 차려서 건강해지길 바라지. 정신 차리자마자 옆에 간병하는 며느리한테 숨겨놓은 재산 어디 있는지 물어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게 시어머니의 진정한 민낯이구나 싶으면서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 살며 아버님 은근히 참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아버님 정신 차리시면 꼭 여쭤보겠다고 말로만 대충 대답을 했죠. 그랬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저희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 줄 아세요? 꼭 정신 차리신 것처럼 아주 진지하게 그러시더라고요. 마귀 할멈 같은 할망구. 저러니까 귀신도 안 잡아가 지독해서. 아이고 저희 시어머니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얼마나 울그락 푸르락 하시던지 저 그 자리에서 진짜 웃음이 빵 터지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저랑 유머 코드가 좀 잘 맞는 분이셨거든요. 그렇게 한 번씩 저한테 헛소리 비슷하게 하시는 것도 저는 다 시아버지 모습 같아서 좋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점점 더 안 좋아지는 병이고 저희 시아버지는 그게 좀 더 급격히 오는 듯 했습니다. 자꾸만 헛소리 하시는 횟수도 늘더라고요. 남한강 바위에 87654321이라는 숫자는 계속 말씀을 하시고 게다가 언젠가부터는 고사리밭에 예쁜 언니 있다는 얘기도 몇 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식구들은 치매 걸린 아버님이 있는 대로 헛소리 하신다라고 그냥 무시를 했죠. 저도 몇 번은 그 예쁜 아가씨가 뭐 하는 아가씨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아버님 대답은 정말 뜬금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쁜 언니가 망치를 막 두들겨댔던 언니인데 요즘에는 망치는 안 두들기고 사람을 두들긴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그래도 시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는 것보다는 예쁜 언니 얘기하고 남한강 바위 얘기하는 게 듣기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계속 호응하면서 아버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다른 식구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요. 그런데 아버님을 그렇게 돌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온화한 정말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그런 표정을 딱 하시더니 저를 가만히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 힘들지? 순간 정신이 화딱 들었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너무나 멀쩡한 저희 아버님 그 자체였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아서 아버님 몸을 닦아주던 물수건을 가만히 내려놓고 아버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알지. 내 가장 큰 복, 우리 며느리 아니냐? 우리 며느리가 조석으로 나를 이렇게 닦아주고 만져주고 예뻐해줘서 하늘나라에서 더 오래 안 있어도 된다고 얼른 오래.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아버님 건강해지실 수 있어요. 아직 제 옆에도 계셔야죠. 어딜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언제 가냐고 자꾸 물어봐서 그런지 귀찮게 그만 물어보고 얼른 오래. 그래서 내가 우리 며느리가 나 열심히 씻겨주고 있으니까 좀 더 깨끗해지면 간다고 계속 그랬거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안 깨끗해져도 되니까 얼른 오래.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고개도 가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사람이 참 느낌이라는 게 이상하죠? 아버님이 진짜 훌훌 떠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이 저를 토닥토닥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글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했던 얘기들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귀담아서 잘 들어. 그게 다 너의 살 길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아들놈 옆에서 괜한 고생하지 말고 그 손 놔버려. 나 가고 나면 그놈 갖다 버리고 네 살 길 찾고 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찾아. 난 그걸 원한다. 그 순간 아버님한테 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저 이혼하라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이시며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제 볼을 찬찬히 쓰다듬으시더라고요. 마치 친정아빠가 우리 딸 고생 그만하고 새 살 길 찾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날 아버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님은 제가 손잡아 드리는 걸 느끼시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술 먹고 밖에서 노느라 임종도 못 지켰고 시누이는 해외에서 질펀하게 놀고 있느라 뒤늦게 임종 소식을 들었죠. 결국 아버님 임종을 지킨 건 저뿐이었습니다. 허둥지둥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달려온 두 모자는 저한테 아버님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가셨냐고, 금덩이 어디 있는지 얘기 안 하셨냐고 그거부터 묻더라고요. 이것들이 인간인가 싶어서 제가 매섭게 노려보니 그제야 자기네들도 조금 심했다 싶었는지 어차피 가실 분은 가실 뿐이고 물어볼 건 물어봐야 하지 않냐며 멋쩍게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장내 내내 저는 정말 너무 울어서 저 집 며느리가 아니라 혹시 딸이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였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누이가 저한테 또 모질게 몇 마디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그 앞에서 울어제끼면 대체 자기가 뭐가 되냐는 거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저는 정말 슬픈데.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저는 남편한테 이혼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자료고 뭐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혼만 해줘. 재산분할도 어차피 법에서 정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이상은 받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당신이 다 주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나 월세집 하나 얻을 정도만 받고 더 이상 요구도 안 할게.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된다고 펄펄 뛸 줄 알았던 남편이 무슨 생각에서인지 알겠다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어차피 간병도 끝났겠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숨겨놓으신 재산 찾고 그때 가서 이혼하면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냥 이참에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 이제 그런 금덩이 관심도 없고 시아버지가 마지막에 저한테 하셨던 말처럼 그냥 제 인생 찾는 거에만 관심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혼 얘기했을 때와는 달리 제 이혼은 몹시 수월하게 얼른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혼이 쉽게 정리가 되고 나니까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뒤늦게 제 얘기를 듣고 친정동생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쌀쌀 맞던 올케가 제 손을 꼭 붙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그동안 형님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저는 형님이 진짜 친정에 1도 관심 없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며 저한테 용서를 다 구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워낙 집안일에 참석도 안 하니까 친정이랑 거리두는 그냥 나쁜 누나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치매 시아버지 그렇게 모시며 온갖 구박 다 받고 그렇게 살았던 건 둘 다 제가 이혼을 한 후에야 처음 알았던 겁니다. 남동생은 왜 위자료를 안 받고 이혼했냐며 지금이라도 자기가 아는 변호사 통해서 받아주겠다고 펄펄 뛰었지만 저는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어느 정도 재산분할 받은 걸로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고 했죠. 그랬더니 평소 무뚝뚝하게 서로 정없는 남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누나가 신경은 쓰였는지
저한테 제주도 여행권을 하나 꺼내주더라고요. 동생 덕에 고맙게 난생 처음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천천히 올레길 사이사이를 걸으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즈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라? 이런 시골길에 대체 저런 게 왜 있지? 싶은 간판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고사리밭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희 시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치매 헛소리처럼 고사리밭에 예쁜 여자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간판을 바라보며 혼자 저도 모르게 피식피식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에 번쩍 떠질 정도로 예쁜 여자분 하나가 저를 가만히 보다가 말을 거는 거 있죠? 무슨 일로 오셨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 때문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여자분이 너무 예뻐서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이러저러 해서 고사리밭에 예쁜 여자가 있다고 했는데 정말로 고사리밭이라는 간판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있었고, 이렇게 예쁘신 분이 나타나서 깜짝 놀랐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갸우뚱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시고 뭔가 한참 생각을 하시더니 아버지 성함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함자를 얘기했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고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잠깐 보여줄 게 있다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결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죠. 놀랍게도 저는 거기서 저희 아버님의 유언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자기를 끝까지 간병할 사람은 아마 며느리인 저밖에 없었을 거라며 자기가 남겨둔 재산, 그거를 저에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약 자기 가족들이 그 유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산의 행방은 저에게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저한테 유산의 행방을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이 마지막에 정말 극심한 치매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말해주신 거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처음에 자기한테 유언장을 의뢰하러 오셨을 때는 몹시 건강하고 멀쩡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는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혼까지 했고 더 이상 아버님 유산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혼을 해서 남남이 됐다고는 하지만 제가 아버님 유산 수혜자라는 얘기를 알면 저희 시댁 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런 시끄러운 소송과 전쟁 같은 시간 절대 겪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도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일단 유족들에게는 자기가 따로 연락을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좀 얼떨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너무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아들도 딸도 아닌 저한테 남은 재산 다 주겠다는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도 생각이 들고, 그냥 살아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정신이 좀 돌아오셨으면 제가 아버님하고 정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시댁 쪽으로부터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혹여 아버님이 남긴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저 혼자 먹을 생각을 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이죠. 진짜 협박도 그렇게 천박한 협박이 있을 수 있나 싶게 아주 원색적이고 못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쯤 되니 부화가 나더라고요. 재산 받은 것도 없지만 그냥 받았다고 뻥이라도 쳐서 이 인간들을 안절부절 못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나름 속에서 천불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나무인 시댁에 문자로 속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뒤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고사리밭 예쁜 여자가 실제로 판사 출신의 예쁜 변호사 선생님이 계시는 변호사 사무실을 얘기한 거였다면 남한강 바위도 뭔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무작정 남한강변 쪽으로 차를 몰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냥저냥 강변가로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글쎄 제 눈에 카페, 바위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혹시 저긴가 싶어 슬그머니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오래된 카페인 듯 안은 많이 낡았고 사람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강변가에 화려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석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대체 뭐가 있나 싶은 그런 공간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그냥 거기 서서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또래 나이 지긋하신 여자 어르신 하나가 나오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진 카페까지 어떻게 찾아왔냐고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제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러이러해서 저희 아버님 얘기 때문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고개를 갸웃하시면서 또 아버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분 여동생이에요. 순간 어리벙벙했습니다. 저 아버님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 표정을 보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집안 사정으로 서로 헤어진 여동생인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시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굳이 알리지 않으셨다고 말이죠. 본인도 충분히 자기 굿이라고 살고 서로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거의 중년 이후가 된 다음에 만난 오빠 동생이어서 쓸데없는 집안 싸움 같은 거 일으키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지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쓰러진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멀리서 조용히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게 한 번만 더 이 카페를 찾아와 주길 바라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붙잡고 아버님이 정말 제 얘기를 많이 했다고 친딸보다 더 딸 같고 자기 말년에 제일 큰 복은 며느리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며 아버님 끝까지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거기서 또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대답도 못하겠더라고요. 도대체 아버님은 사방에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한 티를 많이 내신 건지 제가 아버님께 좀 더 잘해드릴 걸이라는 후회도 막 올라오고 아버님께 한 번씩 원망하거나 짜증냈던 일도 떠오르면서 그저 너무 죄송하고 마음만 아팠습니다. 아버님의 동생이라는 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오빠 말이 맞네. 며느리가 눈물도 많고 정도 많아서 자기가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알면 아주 그냥 세상에 무너져라 펑펑 울 거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네. 그러면서 저를 도닥도닥 해주시더니 제가 조금 진정하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오빠가 살아생전에 뭐라고 이것저것 말해준 거 없었어요? 오빠 말 듣고 남한강 바위 찾아왔다며. 아니, 그게 아니고 계속 남한강 바위가 있고 무슨 숫자 말씀하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얼굴이 갑자기 환해지며 저한테 잘 찾아왔다고 자기가 안 그래도 오빠한테서 받아놓은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작은 자두 상자만한 금고를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생전 제가 오면 꼭 전해주라고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거기에 있는 비밀번호를 몰라서 뭐가 들었는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레 아버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숫자들을 차근차근 눌렀습니다. 딸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며 입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 찾고 있는 금덩이들이 거기 차곡차곡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덩이를 보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그 금덩이의 모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예전에 저한테 한번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거든요. 세아가, 너는 거북이가 좋냐, 두꺼비가 좋냐? 그 여자라서 아무래도 두꺼비보단 거북이가 좀 나은가? 아니요. 아버님 저는 두꺼비가 더 좋아요. 뭔가 두둑하니 든든해 보이잖아요. 거북이는 그냥 느려서 별로예요. 저는 두꺼비가 좋아요. 그래? 나는 네가 거북이를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덩이들이 하나같이 다 두꺼비더라고요. 오죽하면 그걸 보고 있던 아버님의 여동생이라는 분이 살짝 어이없어 하면서 혼자 우리 오빠가 두꺼비를 좋아했었나? 라고 중얼거리시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님이 저를 위해 마련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장이 무너지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저한테 이거는 정말 오롯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남겨주신 거니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대로 갖고 가 제 인생 사는데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 오빠 말년에 외롭지 않게 해주고 임종 지켜주고 딸처럼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식 없이 그냥 여기서 카페하면서 살고 있으니 시간 되고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버님 사후에 정말 좋은 어른 하나를 아버님 덕에 또 알게 된 거죠. 아마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금덩이들을 함부로 갖다 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금고만 보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각양각색의 두꺼비만 보면 눈물이 왈칵 솟으며 아버님 생각이 나거든요. 유난히 아버님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족관계 전문가입니다. 보통 가족관계 전문가라고 하면 대체 그게 무슨 전문가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가장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서 상처 주는 것도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게 서로 가려져 있는 곳이라서 남들이 쉽사리 진입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들이다 보니 속으로 골마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지금에야 언론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처음에 가족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했을 땐 다들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해결하면 되지 뭘 남이 나서가지고 전문가인 양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느냐라고 무시당한 적도 꽤 많았습니다. 나름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그래도 지금은 꽤 알아주는 가족관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저 자신이 문제가 많은 가족 안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제사를 많이 지내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4번에서 5번의 제사가 있었고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엄마를 정말 프라이팬 멸치 볶듯 달달달달 볶으셨어요. 10수년 제사 지낸 엄마도 초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이 못마땅해서 이렇게 트집 잡고 저렇게 트집을 잡곤 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전을 부칠 때도 엄마가 무치는 계란물의 양까지도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엄마가 그 모든 고생을 하는 동안 거실 안쪽에서 신문과 스포츠 TV를 보며 늘어져 계셨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느낀 건 처음에는 칭찬받는 마음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제사상 심부름에 늘 제 남동생은 빠져있다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였어요. 어린 손으로 접시를 나르고 엄마 옆에 앉아 꼬치를 꿰는 건 저였는데 어느 순간 날아오는 건 칭찬보다 계집애가 손이 야물지 못해 음식하긴 그른 손이라는 구박뿐이었습니다. 제가 예나 지금이나 손재주가 없어서 별명이 마이너스의 손이거든요. 제 손만 닿으면 잘 되던 것도 안 돼서 생긴 별명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런데 어렸을 땐 오죽했겠어요. 산적을 꿰면 이쑤시개가 부러지고 전을 붙이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마다 저희 할머니는 정말 모질게 저를 구박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좀 남들보다 일찍 온 사춘기 때문에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사상을 엎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놀라서 입을 쩍 벌린 아빠보다 제가 더 원망스럽고 미웠던 건 주저하지 않고 달려와 제 뺨을 올려붙였던 엄마였어요. 차라리 아빠처럼 가만히 있는 방관자였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나 했겠지만 엄마는 본인이 계속 당한 피해자였으면서도 똑같은 피해자인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제 뺨을 올려붙인 거니까요. 그 순간 저한테는 엄마가 그 누구보다 큰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동굴 속으로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어린 마음에도 뭐가 그렇게 꽁했는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후에는 집과 인연을 끊어버렸죠. 제가 다시 부모님과 연락을 하게 된 건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 다녀와서였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번호도 모르니 남들한테 물어 이메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빠가 편찮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그 전에 그래도 아빠 얼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은 봐야 되겠다 싶어 남동생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10수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구나.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 사랑을 올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는구나. 자식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가족 내에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던 경력을 되살려 뒤늦게 가족 문제의 전문가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 가족에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저한테 10수년 전 제사상 엎은 얘기하면서 네가 그래도 그때 그러면 안 됐다라는 원망을 멈추지 않으셨고 남동생은 자기 깐에는 깨어있는 척 쿨한 척 했지만
결국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자라온 아나무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제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봉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고 따로 가정을 이룬 남동생과는 어느덧 사이가 소원해졌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고쳐지지 않던 태도와 행동들이 결혼을 하고 자기 아내와 처갓집에서 구박을 받으면서 그제야 조금 고쳐지는 걸 보면서 역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만 바뀌나 보다라는 교훈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15년째 살고 있는 제 남편도 사실 이 가족 문제를 공부하다가 만난 사람이에요. 저도 제 가족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 바닥에 들어선 거라면 사실 제 남편은 그런 가족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랑 만난 건 상담받는 사람과 상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났거든요. 남편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남동생이었습니다. 자기와 3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너무나 개차반이라는 거죠. 남동생만 빼면 자기 인생이 꽤 완벽할 거라고 믿으며 오점 같은 동생을 몹시 원망하는 게 강했습니다. 피해의식도 크고 그로 인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지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더라고요. 다행히 1년 정도 같이 상담을 하고 해결점을 찾아가면서 결국 문제는 남이 아닌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동생 때문에 힘들었던 건 동생이 개차반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동생임에도 불구 사람들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고 따른다는 데서 오는 피해의식 때문임을 깨달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짝사랑하던 여자가 남편을 거절하고 시동생에게 넘어간 경험이 있고 그 외에 친한 친구도 뺏긴 경험이 쌓이면서 그런 피해의식이 쌓여간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깨닫고 남편은 동생과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저와 함께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전문 상담은 제가 하지만 어디 가서 제가 강연 같은 걸 할 때 강연 전에 먼저 나와서 자기 사례를 예로 들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듣지만 나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 내가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조금 더 귀 기울여 듣잖아요. 남편이 그 역할을 너무나 잘해준 거죠. 그렇게 서로 상담을 주고받는 사람으로 몇 년 함께 강연도 다니고 개인적인 만남도 갖다가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모성애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뭔가 내가 돌보고 케어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책임감. 그런 걸 그 나이 때는 그냥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일단 결혼을 했고 함께 살아야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언제 다시 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처음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전 모습을 드러내진 않더라고요. 10년 전도 지났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시간 동안 옛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변했다고 받아들여줘도 되는 거라는 생각이었죠.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저희한테는 그냥 서로가 부모이고 아이인 그런 삶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아이에 대한 미련이 크게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만나서 상담하는 그 모든 사람이 저희한테는 아이 같아서였을지도 몰라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그저 제가 걱정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야 되는 아이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공이 들고 신경이 쓰이는 일을 하다 보니 아이를 딱히 낳아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집에 정말로 열 문제아이 못지않는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제 남편이 이 길에 들어서게 만든 시동생이었죠. 시동생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고뭉치였어요. 돈이나 도박, 각종 약물 그런 걸로 유치장을 들락거리는 건 일도 아니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꽤 많은 사고를 치고 출국 정지까지 된 사람입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아픈 손가락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와 남편에게는 시동생이 아주 큰 걸림돌이자 문제이자 고민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게 가정문제 전문가가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는 정작 해결도 못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어디 가서 시동생 얘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속으로만 끙끙 앓아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동생이 가끔 돈 문제를 일으키곤 할 때 남편이 그걸 저한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얼마 정도를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사정이 힘들면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나오니 저로서는 그냥 남편을 믿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묵묵히 도와주는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시동생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서 자기 장가를 가고 싶은데 결혼할 여자와 인사를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런 대답도 못했습니다. 당초 시동생이랑 결혼할 여자가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결혼을 하고 싶으면 막말로 지멋대로 살림 차려 자기 결혼했으니 돈이나 보태라고 땡깡 부릴 위인이지 미리 결혼할 테니까 인사 가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그건 일반적인 사람이 할 법한 일이잖아요. 제 시동생은 그런 일반 상식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인사를 오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시동생의 말은 더 충격이었죠. 얘가 그래도 저기 부모님 안 계신데 형님이랑 형수가 집에 어르신이니까 그래도 인사드리고 정식으로 결혼 허락받고 그래야 된다고 하대. 내가 얘 말은 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사 갈 거니까 얘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 얘 나랑 완전 다른 애거든. 나도 진짜 맘 잡고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협조들 좀 해줘. 순간 저와 제 남편은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대화는 안 했지만 각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뻔했어요. 어디서 정말 멀쩡하고 괜찮은 여자 하나 꼬셔서 그 여자 인생 망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그래 사람이 한 번씩 바뀔 때도 있지. 시동생이 이제야 임자 만나서 제대로 한번 바뀌나 보다라는 기대. 그게 각각 9대 1 정도의 비율로 저희 부부를 흔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던 남자들이 여자 잘 만나서 개가천선하는 경우를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는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너무 속을 썩이면 정말 괜찮은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줘라. 그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서라도 사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했던 그 얘기가 진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두근반 세근반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쁘고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게다가 시동생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정말 멋진 여자더라고요. 어느 정도 교육도 다 받았고 예뻤습니다. 저랑 남편이 너무나 얼빠진 얼굴로 멍하게 있자 시동생이 민망하다는 듯 저를 툭툭 치면서 글쎄 수줍어 하는 거 있죠? 아씨 형수 뭘 그런 눈으로 자꾸만 봐.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어쨌건 우리 서로 되게 좋아하고 결혼할 거니까 잘 좀 봐줘.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낀 건 시동생이 아닌 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뭔가 하얗게 질려 있으면서 엄청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동생이 너무 의외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놀랐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여자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결혼은 무슨 결혼이냐며 이 결혼 시킬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 사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속아서 하는 결혼인 것 같은데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인생 망칠 일 있냐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고 저는 저런 여자가 선택을 한 거면 분명히 자기 확신이 있었을 텐데 한번 다 큰 성인들의 선택 믿어봐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게 제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생을 설득해보겠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대체 아무나 저 인간 데리고 가서 사람 만들어줘 살아주면 자기가 매일매일 큰 절이라도 하겠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정말로 괜찮은 여자가 나타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살 수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를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기형의 분위기를 눈치를 챘는지 시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수, 그 자리에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사실 나랑 결혼할 여자한테 6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 남자 새끼 하나를 좀 이상한 놈을 만나가지고 좀 잘못 걸렸던 것 같아. 아빠를 모른대. 그래서 내가 걔 아빠 돼주려고. 안 그래도 지금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 근데 형 표정 보니까 내가 애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그냥 내 애라고 하려고. 그냥 형수만 알고 있어. 그 얘기를 듣는데 혼자 사실 좀 뭉클했습니다. 시동생이 철든 것 같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 애가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그동안의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봐서 마음을 열건 열지 않건 자기 자식 예뻐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시동생과 결혼할 그 여자도 저랑 제 남편이 몹시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이 만나서 밥도 한번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하면 좀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밥 먹을래요? 내가 아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옷이랑 가방도 좀 사주고. 그랬더니 시동생 정말 갓난아이처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몰래 저는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와 그의 아이까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마련한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 여자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걸 보는데 뭔가 등골이 서늘한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라? 정말 시동생을 닮았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너무나 남편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지만 이렇게까지 닮을 수 있나 싶은 마음이었죠. 물색 없는 시동생은 제가 아이 얼굴을 빤히 보자 저를 툭툭 건드리며 제 귀에다 대고 자기를 좀 닮지 않았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진짜 아들인 줄 안다며 빙글빙글 웃더라고요. 저는 그냥 어색하게 웃으면서 진짜 닮은 것 같다라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에게 가방과 옷을 사주는 동안 내내 저는 몹시도 이상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어쩐지 저한테 조금 텃세를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알면서 모르는 척 저를 농락하고 있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대체 어떤 느낌일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하나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5, 6년 전인가 남편과 제가 잠시 별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뭔가 엄청난 우울증에 휩싸여서 세상 다 살기 싫다고, 자기는 그냥 어딘가 숨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남편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남편을 잠시 놓아둔 상태로 1년 정도 지났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뒤에 남편이 다시 제게 돌아오면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빌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줬었거든요. 지난 1년간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없고, 그때 일만 제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자기 그때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계속 저한테 얘기를 피하곤 했는데, 혹시 제 마음이 생각하는 그게 맞나 싶어 따로 그날 이후 시동생의 여자에게 둘이 만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전화를 받고 몹시 담담하게 알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만나서 딱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알고 오신 거죠? 그 순간 의심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그쪽 남편 아이예요. 너무 닮아서 발뺌도 못해요. 네, 시동생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 제 남편의 내연녀였더라고요. 아이까지 낳고 자기랑 살 줄 알았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사라진 후 백방으로 남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강의를 한번 우연히 보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으며 박수치고 있는 남편을 봤대요. 그 다음부터는 어떡하든 복수를 하고 우리 집에 가장 큰 가정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결심을 했다나요? 갑자기 심장이 마구 쪼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동생이랑 반드시 결혼할 거고, 저와 제 남편은 남편의 아이가 크는 동안 내내 옆에서 지켜봐야 할 거라며 피식 웃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이에겐 그게 무슨 죄냐며, 그리고 시동생도 무슨 죄냐며, 그냥 헤어지고 아이 따로 키워라, 우리가 양육비는 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양육비는 필요 없고 그냥 저희 가정이 다 산산조각 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일단 남편에게 그 여자 만난 얘기를 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펄쩍 뛰면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고 큰일 날 소리 말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너무 정색을 하면서 펄펄 뛰니 순간 어라? 내가 그 여자한테 놀아났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한테 있는 대로 화를 낸 남편은 너무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서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말인지, 똥 싼 놈이 성내는 것 같기도 하고 입장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영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간 남편은 한 일주일 정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갑자기 시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폭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약간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절정을 찍더라고요. 약혼한 여자랑 연락이 안 된다느니,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느니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짚히는 게 있어 일단 시동생의 전화를 끊고 그때부터 남편을 사방으로 찾아 헤맸습니다. 그렇게 며칠 만에 찾은 남편은 그 여자랑 같이 있는 게 아닐까 했던 제 짐작을 뒤로하고 홀로 어디 작은 고시원에 틀어박혀 숨어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찾아내서 앞에 나타나니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더듬더듬 제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명인즉슨 이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의 중학교 때 첫사랑이었대요. 자기를 야멸차게 버리고 시동생한테 갔던 여자였는데 수년 전에 우연히 보고는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기 동생이랑 만나고 헤어지며 애증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 여자가 남편에게 기대오니 설핏 동생을 이겼다는 생각도 들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제가 생각하는 종류의 분류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는 절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동생과의 아이인데 자기한테 들러붙어서 협박을 했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남편의 얘기를 정리해보자면 이런 거죠. 첫사랑을 자기 남동생한테 뺏긴 그 피해의식을 가지고 뒤늦게 다시 똑같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남동생이 아닌 자기를 선택해줘서 나름 뿌듯했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 여자가 자기와 남동생 두 사람을 놓고 저울질을 하며 양다리를 걸치다가 아이가 생긴 건데 여자는 남편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남동생은 그냥 자기 아이인지 형이 아이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 나쁜 놈이 여자를 건드리고 달아나서 생긴 아이다라고만 알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럼 친자 확인을 하라고 했더니 이 못난 남편놈이 글쎄 그러다가 진짜 자기 아이면 어떡하냐고 질질 짜는 거 있죠. 잠자리도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냐면서요. 아, 진짜 이렇게 못난 놈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남의 문제 집중하느라고 제 문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저는 일단 남편을 윽박질러서 아이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 안 되면 칫솔이라도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어봐야 아무 일도 해결이 안 되니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아이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나니 이거는 뭔가 더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자의 의도가 뭔지 너무 궁금해진 거죠. 그렇게 저는 그 두 사람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정말 기도 안 막히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여자와 시동생이 짜고 저와 제 남편의 뒤통수를 제대로 칠 생각을 한 거였더라고요. 그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가 맞았고 그냥 우연히 남편을 너무 닮은 것뿐이었죠. 평소 개차반으로 살던 자기가 결혼한다고 하면 형네 부부가 뭔가 큰 거 하나는 해줄 거고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인 것처럼 남편의 심장을 옥죄면 이후로도 남편한테 뒷돈을 엄청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두 남녀가 아주 작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참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죠. 일단 결혼 축하하고 우리가 축의금은 100만 원 하겠다. 그런데 우리도 그 이상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동생이 몹시 당황하면서 아니 형이 자기한테 집도 해준다 그랬고 차도 사준다 그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도 대준다고 그랬는데 형수가 뭔데 갑자기 나와서 이러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형이랑 이혼하기로 했고 재산분할 서로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형이 번 게 없고 기여한 게 없어서 재산분할 형이 많이 못 받고 그냥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시동생 얼굴이 울그락 부르락 하더니 갑자기 자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니, 어느 커플이 형네회가 돈 안 준다고 결혼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확고하게 하겠어요? 어쨌거나 저랑 남편은 이번만큼은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를 평생 괴롭히던 그 짙은 열등감의 뿌리, 그 뿌리가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에 이번만큼은 완전히 마음을 단단하게 먹은 듯 하더라고요. 절대 자기 동생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엄청 강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시동생한테 우리 부부의 이혼을 빌미로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고 시동생과 그 여자는 온갖 패악을 부리며 결국 마지막 카드인 이 아이가 네 아이다 라며 저희한테 아이까지 들이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대고 미리한 유전자 검사표를 또다시 들이밀었죠. 얼마나 당황하던지 사기꾼 둘이 그렇게 제 앞에서 당황하는 걸 보니 한편으론 씁쓸하고 한편으론 속상하고 가족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해자라는 사실에 몹시 슬프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그 한바탕 난리를 친 후 시동생은 저희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온갖 폐악질과 욕을 가득 쏟아내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사라졌는데 또 모르죠. 언젠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타날지. 그리고 그 여자는 그냥 혼자서 시동생의 아이를 키우게 된 것 같아요.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도구로서의 아이는 시동생에게 쓸모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저 부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테니까요. 앞으로 제가 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상담을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가족 문제뿐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커진 상태라서 말이지요. 당분간은 저와 남편 사이의 회복과 야멸차게 돌아섰지만 그래도 죄 없는 조카 아이를 멀리서나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려 합니다. 어른의 문제가 아이의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